예, 오늘은 14장 표본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굉장히 어려운 챕터라고 그랬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시간을 써서 읽어볼 것을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뭘 하나를 계산하면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계산을 자료를 모으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해보면 수치가 바뀌겠죠. 연구할 때마다 값이 바뀌죠.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반복에 걸친 분포를 갖게 되는 거죠. 1000명을 여론조사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계산한다. 1000명 실제 뽑아서 지지하면 1, 아니면 0. 그런 확률 변수들의 평균을 취하면 지지율이 나오겠죠. 물론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사를 해보면 하나의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1000명 중에 630명이 지지했을 때 지지율을 63%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해도 되느냐. 63%라는데 목숨 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당연히 못 걸죠. 1000명을 또 조사하면 같은 방법을 쓰고 같은 크기의 1000명을 조사하더라도 이번에도 똑같이 630명이 지지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목숨을 못 걸죠. 그렇지만 일정한 구간을 잡으면 내가 목숨을 걸었을 때 생존할 확률이 95%는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게 95% confidence interval 뭐 이런 의미겠습니다. 95%의 신뢰 구간, 95%의 신뢰 수준. 기본 개념은 sampling uncertainty를 수량화한 것이죠. 내가 연구를 반복하면 이 값이 바뀌는데 내가 가상적으로 연구를 1000번 반복한다 그러면 그중에 950개는 어느 구간 안에 실현될 것이냐. 그것이 일종의 95% confidence interval 에 해당하는 의미겠습니다. 국내 한 금융기관이 외국의 투자은행과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는다. 복잡한 법적 계약 문서. 이 문서가 하는 일은 확률 변수를 디파인하는 거죠.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국내 증권사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산할 금액, 확률 변수죠.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운 좋게 크게 실현될 수도 있고 운 나쁘게 낮은 값으로 실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런 얘기죠. 그 1년에 담긴 불확실성. 마치 그게 상자에서 카드를 뽑을 때의 불확실성과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불확실성이 실현되느냐. 우리가 파이낸셜 부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1년을 지배할 하루하루의 거래일이 과거 1년을 지배한 하루하루의 거래일과 확률적으로 반복한다라고 가정하면 과거 1년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1년을 우리가 그냥 재생해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1년을 1000번도 재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각각 재생된 1년을 리걸 다큐먼트를 잘 읽을 줄 아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정산할 금액이 얼마인지 각각 알려주겠죠. 그 1000개를 얻어낼 수 있죠. 1000개를 분포로 그리면 우리는 숫자가 100개, 1000개, 10,000개 3장에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그것이 바로 그 계약의 전모에 해당되는 거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분포죠. 그 계약은 이런 그림이다. 그 그림의 특성은 평균적으로 얼마 번다. 그 분포의 중심.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표준 오차. 이 계약은 평균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 근데 신뢰 구간을 이런 금융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는 비대칭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손해볼 때 얼마까지 손해보는지. 그래서 99%의 신뢰도라는 것을
내가 특정 금액까지 손해볼 것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고 계약에 사인을 하면 나는 1년 동안 99% 확신을 가지고 발 뻗고 잘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계약 분포상에서 왼쪽 부분의 면적은 1%만 남겨놓고 나머지 면적이 99%가 되는 하나의 경계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99%의 가능성으로 그 이상 손해가 나진 않는다, 이런 경계점. 그것이 바로 99%에서의 value at risk, 위험에 처한 금액, 이런 개념이겠습니다. 그 금액이 예컨대 마이너스 300억이 나왔다. 그 얘기는 가상적으로 이런 투자를 1000번 한다 그러면 10번 정도만 빼고 나머지 990번은 손해가 300억 이상 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악, 확률적으로 최악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런 걸 테니까 그거는 재미없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 뭐 누구라도 아는 얘기죠. 그래서 최악이라고 하는 것을 확률적으로 단서를 달아서 정의한 것이죠. 1% 정도, 그 리스크는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 99% 신뢰 수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퀀티파이 하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어떤 추론을 하거나 그 배경이 되는 개념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 옛날에 이제 서울대 상대로 통합돼 있었는데 뭐 옛날 상대 학생들이 많이 부른 엉터리 같은 노래 중에 하나가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옵티멀 스트래티지는 놀아라, 놀아라, 놀아라 뭐 이런 거죠. 이게 타당한지 보기 위해서 논 사람과 공부한 사람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면 학생 때 논랐는지 공부했는지 졸업하고 나서 20년, 30년 뒤에 노동시장의 성과, 그 성과 Y를 학생 때 공부한 시간 X에 대해서 회귀 분석해서 계수를 추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배운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계수를 추정하고 계수를 추정해 봤더니 일주일에 공부를 1시간 더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년 뒤에 노동시장 성과를 시간당 임금으로 측정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모르겠습니다. 한 2만 원도 높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노래는 잘못됐다. 이런 이제 검증을 하면 그 노래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그러겠죠. 뭐 우연히 2만 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면 또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개념상 그런 연구를 1000번 정도 반복을 해서 값을 보면 되겠죠. 1000번 연구하면 1000개의 기울기 값이 나오겠죠. 1000개의 기울기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정리했을 때 과연 그 중에 950개 이상이 플러스의 값을 갖는지, 950개 이상의 값이 플러스를 갖는다 그러는 것은 내가 이런 연구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불확실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 그 연구를, 그런 바보 같은 연구를 1000번 반복했더니 예외적으로 5%, 50번 빼고 나머지 95%, 950번은 다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5% 정도의 리스크하에서 5% 정도 생사람 잡을 가능성은 있지만 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게 하는 통계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5% 정도의 그런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그 노래는 틀렸다, 이런 가설 검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3장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끝이 없겠습니다. 이제는 14장에서는 실제 자료를 어떻게 모으느냐 뭐 이런 얘기를 14장, 15장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어떤 관계냐, 여론조사라는 게 뭐냐, 그다음에 표본조사에서 편의, 바이어스라는 게 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표본을 조사하는 방법으로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요즘 뭐 툭하면 전화가 와서 뭐 좀 대답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전화조사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모든 조사에서 이른바 샘플링 에러, 확률 오차라는 것과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 어떤 개념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모집단이라는 게 뭐냐? 통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뭔가 궁금하니까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궁금한 게 없으면 뭐 통계 분석할 필요가 없죠. 궁금한 게 있어서 통계 분석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궁금한 대상 집단이 있겠습니다. 그 대상 집단이 모집단이겠어요. 모집단이 뭐냐? 전체 다가 들어간 게 모집단이다. 이건 굉장히 목적의식이 없는 무책임한 대답이죠. 어떤 연구를 하든 어떤 자료 분석을 하든 목적의식이 있겠습니다. 관심 사항이 있겠어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있겠습니다.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모집단이고, 그 모집단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성, 이것이 모수죠. 숫자로 표현된 특성, 모수, 파라메타.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성 있게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죠. 그 뽑힌 일부, 그것이 표본이고, 표본에서 우리가 계산해낸 재반 수치들, 우리가 1, 2, 3장을 통해서 계산한 값들, 이런 것들이 통계치겠습니다.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치가 추정 통계량, 검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량이 검정 통계량, 이런 것이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확률 변수겠습니다. 데이터를 뽑기 전에는 표본 평균이 어떤 값인지 모르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뽑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사후적으로는 숫자로 바뀌죠. 그런 의미에서 확률 변수죠. 사전적으로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고, 사후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디스트리뷰션 상에서의 한 숫자로 확정이 되고, 사전적으로 보면 분포, 전모라는 게 그림이고, 사후적으로는 하나의 숫자고, 이것이 바로 확률 변수. 그래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사전적인 확률 변수로서의 의미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사후적인 구체적인 실수값으로 쓰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론이라는 건 뭐냐? 1, 2, 3장에서 열심히 숫자, 그림으로 정리한 것에 담기는 의미가 뭐냐? 이걸 새기는 작업이죠. 새기는 작업이라는 것이 결국 애당초 출발점이었던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겠습니다. 20년 전이네. 1993년 5월 12일 LA 타임즈에서 LA 시장 선거에 대해서 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죠. 그래서 모든 등록된 유권자 중에서는 중국계 이민 2세 민주당의 마이클 우 후보가 백인 비즈니스맨인 공화당의 후보 리차드 리오단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죠. 또 다른 통계는 among the likely voters, 투표할 것 같은 유권자로 한정했을 때 반대로 나타났죠. 이번에는 리오단이 우에 대해서 7%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뒤 실제 선거 결과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8%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럼 두 가지 여론조사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신뢰성이 있었느냐 본다라 그러면 모든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앞에 여론조사 결과보다 투표할 것 같은 사람들의 정보만 이용한 뒤에 조사가 실제 결과에 가까웠던 것이죠. 자,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도대체 모집단이 뭐냐? 많은 게 모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다 들어간 게 모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LA 타임즈가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론조사를 한 거죠. 도대체 한 달 후 선거에서 LA 시장에 백인 비즈니스맨이 되는지 아니면 사상 최초로다가 중국계 이민 2세가 되는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궁금증에 답해줄 모집단은 한 달 후 선거 당일날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할 유권자 전체, 이게 모집단이죠. 그때 이 모수는 그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리어단한테 투표를 하고 몇 퍼센트가 우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몇 퍼센트가 둘의 득표율 격차일지 이런 것들이 모수란 말이에요. 그 모수에 대해서 편의 없이 바이어스 없이 잘 그러한 모집단을 대표해주는 표본은 등록된 유권자 전체가 아니라 투표할 것 같은 유권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모집단을 대표하는 바이어스 없는 표본이겠습니다. 등록은 돼 있는데 LA에서 뭐 동쪽으로 가면 라스베가스도 나타나고 북쪽으로 좀 멀리 가면 샌프란시스코도 나타나고 요세미티도 나타나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끼면 오히려 결과가 바이어스, 왜곡이 되는 거죠. 편의가 생기는 거죠. 갤럽을 세계적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극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예측의 문제였죠. 당시에 공룡 여론조사 기관인 다이제스트는 루즈벨트가 질 것으로 예측을 했고 신예 갤럽은 루즈벨트가 이길 것으로 예측을 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멍청한 공룡 같은 이미 퇴물이 되어가는 여론조사 기관은 멍청하게도 루즈벨트가 질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라고 상대방의 잘못된 예측까지도 올바르게 예측을 해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당연히 이 게임은 뭐 갤럽이 이기는 것이었고 갤럽이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성장했고 다이제스트사는 망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대표성이 없는 표본, 결과가 왜곡이 되는 거죠. 표본 크기가 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게 망한다 이런 거죠. 확실하게 틀린다. 표본 크기가 작으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곱근 법칙, 루트 에너 레이트니까 불확실성이 크단 말이에요. 조금 잘못됐지만 평균적으로 언서튼티가 크니까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는데 표본 크기가 1000만 이렇게 굉장히 커서 불확실성은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에서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멍청하면서 표본 크기가 큰 것이죠. 다이제스트가 확실하게 망하는 거죠. 아이디어는 별로 없으면서 굉장히 부지런하면 확실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 것과 비슷한 이유가 비슷하겠죠. 결국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되는데 대표 못하는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 전에 소개했던 유행가 구절. 거리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소개를 받으러 나온 자리엔 어디서 이런 사람만 나오는 거야.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나왔으니까 소개받은 자리에 나온 표본이 거리를 다니는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겠죠. 그럼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느냐? 1930년대 소설 달밤을 보면 그때는 이제 지금의 성북동이 시골이에요. 사대문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성북동에 갔더니 못난이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대문 안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눈에 잘 띄인다. 그래서 이런 샘플 셀렉션 문제를 도외시하고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다 이런 결론을 엉터리 통계학자가 내린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달밤에 춤추듯 잘못된 결론이다 이런 얘기죠. 편의, 바이어스, 표본이 보이는 모집단과의 체계적인 차이를 편의라고 한다. 이 편의가 없다. 이게 치우침이 없다. 바이어스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통계 분석에서나 사람이 살면서나 바이어스 없는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자꾸 이게 편협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우면서
최대한 나는 바이어스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도 좋은 거죠. 그런 사람이 드물죠. 골프를 치러 가면 사람들한테 치고 와서 얘기할 때 바이어스가 없으려면 자기 평균 스코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베스트 스코어를 얘기하죠. 나는 싱글 골퍼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바이어스가 있죠. 요즘 학생들이 당구 많이 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땐 당구를 많이 치러 갔어요. 그럼 이제 내기를 하잖아요. 치는 사람이 뭐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 짜장면 값도 내고 뭐 이런 거, 게임 값도 내고 뭐 이런 건데 그때는 자기 실력보다 낮게 얘기하죠. 게임 값을 안 내려고. 그쪽에도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수험생들이 서울대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쓸 때도 바이어스가 있나요? 과외 공부 열심히 해놓고 난 혼자 다 공부했다 이렇게 쓰나요? 하여튼 모집단과의 체계적인 차이 이것이 편의 바이어스인데 이게 없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왜곡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사업 파트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보다 자기 회사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다 바이어스죠. 정부 통계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지만 뭐 후진국일수록 정부 통계 자체에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대외 거래를 하는데 자기의 나라의 경제 상황을 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도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도적으로 바이어스가 도입되는 경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이제스트사가 표본 추출한 것처럼 거기에 의도야 있었겠어요? 의도가 있으면 스스로 망하겠다는 얘기인데 의도야 없었겠죠. 그렇지만 뭔가 잘못 통계적인 메커니즘을 몰라서 바이어스를 도입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어스를 없애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여론조사가 TV 토크쇼 하면서 생방송으로 여론조사가 막 되는 경우가 많죠. ARS 응답, 이 여론조사죠. 전화응답. 서태지와 아이들의 신집 앨범 당시로서 가사가 반사회적이다 해서 정부 부처에서 발매 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TV 토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ARS 응답을 받기 시작했죠. 토론이 끝날 쯤 ARS 응답 결과를 엑셀로 정리해서 보여줬더니 가로축이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세로축이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분개한 비율 분개했으면 1 정부가 잘했다 찬성했으면 0 세대별로 자료를 모아서 그 세대에 속한 응답자 중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분개한 1의 평균 즉 비율 계산해서 그래프로 보였더니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젊은이들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분개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당시 토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나이 든 70대가 젊은 20대보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새로운 앨범에 대해서 분개하는 비율이 정말 높을까?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상식에 따르면. 뭐 내가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바이어스 때문이죠.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 대표성 있게 각 세대를 대표성이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해서 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밤 12시 자정 가까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신집 앨범이 금지됐든 말든 대부분의 70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시간에 그걸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RS 의사표시까지 할 70대, 우리나라의 70대를 대표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대표성 결여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대표성 결여의 문제가 나이하고 상호작용을 한 결과겠죠. 70대가 아마 그런 대표성 결여 문제가 좀 더 심각해서 실제는 감소하던 게 확 올라갔고 다른 데서는 조금 덜 올라갔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것이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 표본 추출상에서의 편의 이런 것이죠. 이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 경영학, 사회과학에서의 통계를 자연과학에서의 통계학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필요하면 실험을 하면 되고 실험 설계를 잘 해서 이런 문제를 다 회피할 가능성이 사회과학 통계보다는 높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과학 통계에서는 실험하기가 우선 더 어렵고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상당히 많고 그런 상태에서 ARS 응답처럼 자기 스스로 셀프 셀렉트 한단 말이에요. 응답에 참여하고 말고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계적인 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할지 말지. 근데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과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시스테매틱한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면 스스로 참여한 사람들만 가지고 분석하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표본 추출 편의이죠. 직업훈련이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이나 노동시장에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직장을 잘 못 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거기에 많은 정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직업훈련이 그런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정당화할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돈만 낭비하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했더니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률도 훨씬 올라가고 취업한 사람의 경우에 시간당 임금도 훨씬 올라가더라. 따라서 직업훈련은 효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옳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업훈련을 받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아도 좋다라고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신청도 안 했고 신청했더라도 통과 못한 사람과 차이가 있겠죠. 애당초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차이가 그대로 유지된 건지 직업훈련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리하게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직업훈련이 사실상 조금 효과가 있어서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인지 알 방도가 없죠. 이것은 마치 중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외자 유치를 많이 한 지역이 성장률이 높았다라고 했을 때 그 차이 전체가 외자 유치에 성공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차이 전체가 외자 유치의 결과다라고 단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죠. 외국 돈이 무작위로 대표성 있게 각 지역에 랜덤하게 뿌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될 것 같은 지역에는 지역 에어리어 리포트 등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런 지역에 돈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 지역은 돈이 안 들어갔어도 성장률이 높았을 거예요. 돈이 들어가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겠죠. 관측된 차이 전체가 직업훈련의 효과는 아니겠습니다. 같은 문제죠.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 어떠한 처방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비교 가능한 동일한 대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외자 유치에 성공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과연 비교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직업훈련 빼고 다른 면에서는 다 동일하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애당초 비교 가능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과연 직업훈련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외자 유치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존재하는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뭐가 뭔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것이죠. Lack of identification, 식별해낼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걸 누가 용감하게 그건 다 직업훈련의 효과다. 그건 다 저 외자 유치의 결과다라고 하면 굉장히 용감한데 틀렸죠. 네. 용감하게 틀리죠. 용감하게 틀릴 바에는 저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사회를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요. 여기 다이제스트사의 표본 추출 방식이 왜 문제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에도 보여줬던 만화인데 이제 수능이 저 사흘 뒤죠. 수능이 사흘 뒤인데 엄마가 이제 자식 방에 들어갔더니 자식이 뭐 개념이 없는 거죠. 사흘 뒤에 수능인데 컴퓨터 게임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기에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야, 저 얘들 본 좀 봐더라. 너 도대체 뭐 하는 애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반 애들 명단인데 저 비교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무작위로 뽑아서 비교하시는 게 굉장히 공정한 비교라고 배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아들 두면 엄마 별로 하고 싶지 않겠죠. 응답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응답을 하되 자기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예컨대 저 옛날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름 더운 날 코카콜라, 펩시콜라 두 개 갖다 놓고 뭐 테스팅해서 어느 게 더 맛이 있다. 근데 이제 다 보여주고 저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예컨대 특정 뭐 코카콜라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걸 알면 이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이게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 편의가 생각하겠죠. 사실은 저쪽이 더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맛있습니다. 그게 응답 편의죠. 그래서 이런 응답 편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테이스팅. 그냥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게 해놓고 마셔본 다음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응답 편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가구 편의, household bias. 이것은 뭐냐면 어떤 집에는 저 성인 가구원 수가 뭐 대가족으로 살아서 10명이 있고 어떤 집에는 성인 가구가 부부 달랑 둘이고 근데 한 집마다 한 명씩만 인터뷰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가구에 사는 성인이 응답할 가능성은 핵가족에 사는 성인이 응답할 확률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그 가구가 뽑힐 확률은 같다 할지라도 가구가 뽑힌 상태에서 대가족에 사는 가구원이 추가로 인터뷰할 가능성은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10분의 1이고 이쪽은 2분의 1이니까 5배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다가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에는 핵가족의 의견이 오버 레프리젠트가 되고 대가족의 의견이 언더 레프리젠트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작년에 일본에 가서 한 일본인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할게요. 그분이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대학에서 나보다 먼저 학위를 받은 저 일본 여자 교수분인데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옛날 학생 때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이 변해 있던데 뭐 피차 그렇겠죠. 뭐 그쪽에서 보기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본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 유권자 특히 투표하는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령자의 보이스가 지나치게 크게 반영되고 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를 위한 성장이나 이런 쪽보다는 나이 든 세대를 위한 복지나 이런 쪽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막는 하나의 방법, 뭐 막는다기보다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리고 대신 그 행사는 친권자가 행사하게. 나는 뭐 저 듣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둔 친권자는 사회의 장래에 대해서 사회의 컨티뉴이티, 프로스페리티,
퍼피추이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70대, 80대보다는 좀 더 관심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런 식으로다가 그쪽에도 투표권을 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나마 노인을 위한 나라로 가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막는 체크 앤 밸런스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같이 얘기하다가 건의한 게 언제 서울대 와서도 논문 발표를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 전에 실제 데이터상으로 그런지 데이터 엠피리컬 워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OECD 자료가 있는 나라들의 패널 데이터를 모아서 국가별 이펙트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한 상태에서 그 국가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 정부 버짓 중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비 지출을 분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노력을 해서 그쪽 비중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과연 보팅 파퓰레이션에서 차지하는 노인 구성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의 리소스 알로케이션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는지 통계적인 에비던스를 찾아보고 그것까지 찾아지면 서울대학에 와서 한번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제 이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전에 OECD에서 나온 통계를 좀 봤더니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노인 복지비 비중이 좀 높다 이런 통계는 있었어요. 물론 이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겠습니다. 왜 그러면 국가별 통제 안 된 차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추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구 편의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 한 가지 방법은 표본으로 일단 뽑히고 나면 그 가구에 속한 성인을 다 조사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를 뽑을 때 가구 원수에 비례하는 확률로 뽑으면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잠시는 소개를 했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재벌 이름자가 들어간 회사들의 주식 수익률이 좋았는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주식시장에서의 성과가 좋았는지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속 편하게 손쉽게 사는 방법은 지난 30년 동안 전기간 자료가 있는 재벌 이름을 가진 회사들의 평균 수익률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평균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죠. 좀 더 세심한 사람은 이거 시기별로 비교를 해서 80년대는 재벌, 비재벌 중에 어디가 좋았고 90년대는 어땠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고 최근에 어떻게 달라졌고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시기별로 나누면 조금 낫겠지만 이런 식의 비교를 하면 문제가 있겠어요. 표본 추출 편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난 30년을 보면 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1980년에는 없던 기업들이 중간에 새로 상장되는 회사도 굉장히 많겠습니다. 이런 동태적인 진입과 퇴출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죠. 전기간 살아남은 기업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왜 그러냐면 지난 30년 동안 성과가 어디가 좋으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것은 그런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 목적은 3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은 재벌 회사에 1원을 투자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1원을 투자했을 때 누가 30년 뒤에 웃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분석을 하는 건데 전기간 살아남은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제대로 분석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부터도 표본이 과연 내가 관심을 두는 모집단 그 리서치 모티베이션을 정당화하는 표본이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늘상 생각을 해야 될 문제겠습니다. 할당 추출과 단순 무작위 추출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고 단순 무작위 추출, simple random sampling 이것이 표본 추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모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번호를 1번부터 1, 2, 3, 4 쭉 매겨서 카드에 적어서 상자에 집어넣고 잘 섞어서 한 장 뽑고 실제 현실에서는 같은 사람 의견 2번 물어보지 않으니까 sampling without replacement 복원시키지 않으면서 또 잘 섞어서 두 번째 사람 뽑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크기의
표본을 뽑는 방법이 Simple Random Sampling이죠. SRS, Simple Random Sampling, 단순 무작위 표본. 이것이 표본 추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공룡을 무너뜨린 사람이 갤럽이죠. 이것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다. 다단계 군집 추출. 이름이 좀 어렵죠? 다단계. 여러 단계에 걸친다 이런 얘기죠. 멀티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단계. 그 단계가 싱글 스테이지가 아니라 멀티 스테이지. 다단계. 군집, 클러스터링. 몰려서 뽑는다 이거죠. 몰려서. 클러스터. 그래서 다단계 군집 추출. 멀티 스테이지 클러스터 샘플링. 왜 이런 식으로 표본을 뽑느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는 걸 하지요. 그래서 실업률이 얼마인지, 취업률이 얼마인지, 노동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매달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매달 조사를 하고 우리가 다음 장 15장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단순 무작위 표본으로 뽑으면 사람들이 전국에 그냥 다 퍼져 있을 테니까 일일이 가서 컨택해서 자료 모으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그냥 군집으로 뽑기 위해서 다단계 군집 추출이라는 것을 하죠. 이것을 예시하면 미국의 경우에 서부, 남부, 중서부, 북동부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눴을 때 그중에 특정 지역을 뽑고 북동부에서 도시를 뽑고 구획을 뽑고 구획 내에서 선거구를 뽑고 그 선거구에 속한 가구들을 상당히 많이 조사하고 이런 것이 군집, 다단계 군집 추출이겠습니다. 매 단계마다 확률적인 방법을 쓰죠. 예컨대 경제학부 신입생 환영회 여기서 남학생, 여학생, 학생을 뽑아서 노래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다단계 군집 추출은 일단 남학생, 여학생으로 나누고 그래서 남학생 집단을 선택할지 여학생 집단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선택된 집단 내에서 한 특정 남학생, 특정 여학생을 뽑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경제학부가 노래를 시키는 데 있어서 성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확률적인 방법으로 이 다단계 군집 추출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경제학부 전체 신입생의 60%가 남학생이고 40%가 여학생이라고 하면 일단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이쪽을 뽑을 때 있어서 0.6의 확률로 남이라는 카드를 뽑고 0.4의 확률로 여라는 카드를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남이라는 카드가 뽑혔으면 남자 집단에서 각 사람을 무작위로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관계없이 한 개인이 마이크 잡을 확률이 같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확률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서울을 20개 지역으로 나누고 부산을 10개 지역으로 나눴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서 3개의 구획을 뽑는다라고 해보면 일단 서울의 구획의 숫자가 부산의 구획의 숫자보다 2배 많으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뽑을 확률을 부산이라는 지역을 뽑을 확률보다 2배 크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2, 3분의 1의 확률을 뽑고 일단 뽑고 나면 각 구획을 equal probability로 뽑으면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확률을 조정해주면 어떤 한 지역이 서울에 속해 있든 부산에 속해 있든 표본으로 뽑힐 확률은 30분의 3, 10분의 1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갤럽 조사, 확률적 방법을 쓴다라고 해서 모든 바이어스를 없애는 것은 아니죠.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 응답 편의, 무응답 편의, 다양한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 갤럽이 사용한 설문지,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 갤럽이 사용한 설문지, 이 두 개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선 저 앞에 LA 타임즈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는 모집단과 표본 모두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모든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likely voters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거면서도 당신이 이번에 투표할 거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응답 바이어스가 생기겠죠. 투표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는 어디서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을 거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굉장히 나쁜 시민이 되는 것 같으니까 투표할 거다라고 응답 편의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갤럽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대신에 간접적으로 물어보죠. 지난번에 투표하셨습니까? 이거는 거짓말 하기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아직 언서튼티가 있지만 지난번은 이미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짓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사람이 양심이 조금은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어디로 투표하러 가는지 적으십시오. 투표에 관심 있으면 이번 투표 장소를 알 거란 말이에요. 관심이 없었으면 모르겠죠. 모르는 사람들을 빼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투표용지를 주는 거예요. 찍어봐라.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투표장에서처럼 확 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모았는데 사후적으로 표본에서의 어떤 자료 분포와 모집단에서의 자료 분포가 다르다. 그러면은 가중치를 조절해서 표본을 모집단과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한 수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중치 조절하면 되는지 알겠죠. 여기서 보면은 모집단에서는 학력의 관점에서 볼 때 고졸 미만이 25%, 대졸 그 이상이 75%, 즉 1대 3의 비율인데 표본에서는 그 비율이 1대 4로 돼 있어서 표본에서는 이제 고졸 미만이 언더 레프레젠트 돼 있죠. 모집단에 비해서. 그러면 표본에서 고졸 미만을 1의 가중치를 줬을 때 고졸 이성에 대해서 4분의 3의 가중치를 주면 80%가 60%로 줄어들 테니까 결국 1대 3이 복원이 되겠죠. 결국 한쪽에 1의 웨이트를 줬을 때 다른 쪽에 얼마씩의 웨이트를 주느냐. 이것은 간단한 연립방식 그냥 식 푸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메시지는 가중치 조절을 통해서 조정된 표본이 모집단과 같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조절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한국 갤럽과 미국 갤럽을 봤더니 교육 수준, 정당 지지 성향,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은 공통 질문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인종이 다양한 나라니까 인종에 대해서 물어봤고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고 2007년도 한국 갤럽 설문지를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게 물어봐져 있죠. 미국에 전혀 없는 굉장히 한국적인 질문이죠.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냐. 할아버지 고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전화조사. 최근에는 이제 전화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이런 걸 이용해서 뭐 문자로 조사도 하고 그 조사 방식이 옛날보다는 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해진 것이죠. 다양해졌기 때문에 샘플링 코스트는 낮추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모을 수가 있는데 동시에 조심해야 되는 게 바이어스가 개입될 소지는 예전 어느 때보다도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통계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쉽게 정보들을 모으는데 그리고 굉장히 용감하게 발표하는데 과거 어느 때보다 애널로그 시대에 데이터를 모으던 때보다 바이어스가 개입될 소지는 훨씬 더 커졌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르겠죠. 요새 빅데이터 이게 이제 사회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빅데이터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2년 정도가 지나면 2년 동안 쌓이는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인류 역사가 현재까지 쌓아온 모든 데이터 양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축적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빅데이터의 대부분이 가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인류 역사가 쌓아놓은 데이터와 같은 정도의 데이터가 2년마다 쌓인다. 2년마다 쌓이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리가 없겠죠. 퍼센트로 볼 때. 뭐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디지털 용량 굉장히 크죠. 그냥 SRS 그냥 스마트폰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채팅하거나 사진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데이터가 디지털 바이트로다가 굉장히 양이 많은데 거기에 인류 문명이 이제껏 쌓아놓은 데이터와 비견될 만한 가치를 가진 데이터가 얼마나 있겠어요. 빅데이터가 유용한 분야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엉터리도 많겠지만 11월 말쯤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빅데이터를 하나 보러 가기로 교수님 몇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빅데이터냐? 축구 경기장 바닥에 센서를 다 달아놔요. 축구 경기장을 가로 세로로 파티션해서 격자 모양으로 나눈 다음에 센서를 다 달고 축구공에 칩을 달고 전자 칩을 달고 선수의 축구화에 칩을 달고 그러면 리얼타임으로다가 선수들의 위치와 공의 위치가 다 확보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겠죠. 1분 1초를 몇 개를 쪼개서 찍으면 40분만 찍어도 양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영국의 한 클럽 팀에서 7명씩 경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축구 쪽에 관심 있으신 체육과 교수님, 그 다음에 컴퓨터 컨트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그리고 나하고 즐겨 축구했던 우리 또 교수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좀 보기로 했어요. 그럼 이걸 왜 보느냐? 야구 같은 경우에 통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 이유는 야구는 정지 상태가 잘 디파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지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통계를 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축구나 농구나 아이스하키나 이런 경기들은 계속해서 스테이트가 변하잖아요. 리얼타임으로. 그러다 이제 정지라는 게 골키퍼가 잡거나 사이드아웃 되거나 이때뿐이니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액션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이내믹한 상태. 이 다이내믹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축구 경기에 어떻게 의미 있게 통계를 도입하고 그 통계를 의미 있게 분석을 해서 축구팀의 전략 향상, 의미 있는 통계, 선수들의 연봉 계약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궁금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축구 경기에서 스테이트를 디파인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칩을 이용해서 리얼타임에서 수집한 데이터 굉장히 양이 크겠죠. 이런 데이터를 의미 있게 분석해서 축구 경기 아니면 비슷한 방법론을 농구에 적용해서 농구 경기를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축구의 경우에 통계가 빈약하죠. 공격 최전방 공격수, 골을 몇 골 넣느냐, 어시스트를 몇 개 했느냐. 그 다음에 골키퍼 같으면 몇 개를 막았느냐, 이 정도. 농구 선수 같으면 슛블락을 몇 개를 했느냐, 어시스트를 몇 개 했느냐, 골을 몇 개 득점했느냐, 이런 것. 그러니까 터미널 스테이지에서는 통계가 디파인 되지만 중간에 굉장히 많은 플레이는 그냥 블랙박스 상태로 있죠. 누가 어떤 결정적인 패스를 했는지, 누가 어떤 팀에 이바지되는 플레이를 했는지, 누가 상대방한테 볼을 뺏겨서 팀에 코스트를 입혔는지 이런 대부분의 플레이에 대해서 통계가 없는 상태죠. 이런 통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여기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다 그러면 그럼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세계 최초로다가 모든 프로 경기에 이런 디지털 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하자. 이런 사회적인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력으로 앞서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서라도 먼저 앞서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시한 것처럼 상자에 들어있는 일의 비중을 추정한다. 0과 1이 들어있는 상자, 이게 모집단이죠. 거기서 이제 일정 수를 뽑은 것, 이것이 표본이죠. 이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상자 안에 든 일의 비율, 모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 추론의 문제겠습니다. 표본에서 뽑힌 일의 비율은 모 비율 근처가 되겠죠. 대표성 있게 뽑았으면. 같지는 않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확률의 오차죠. 차이가 얼마 정도 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죠. 확률 오차의 대표적인 크기, 표준 오차였죠. 스탠다드 에러, SE. 0, 1이 반반씩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그 한 장에 들어있는 오차의 크기는 0.5였죠. 100장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 그러한 표본 비율에 들어있는 오차의 크기는 한 장에 들어있는 오차의 크기의 루트 100분의 1배. 0.5의 10분의 1배. 0.05, 5%. 예,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표준 오차는 확률 오차의 전형적인 크기, 티피컬한 사이즈, 스탠다드한 사이즈겠습니다. 표본 합의 표준 오차,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표준 오차, 즉 표준 편차, 그 관측치 하나일 때는 표준 오차를 표준 편차라고 부르자. 우리가 그렇게 언어를 통일했던 거죠. 우리는 언어를 선택할 자유가 없었으니까. 기존에 그렇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통일해서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합에 들어있는 표준 오차는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표준 오차인 표준 편차의 루트 n배.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루트 n의 레이트로, 감소하는 레이트로, 체감하는 레이트로 늘어난다, 이런 거였고, 따라서 표본 평균 n으로 나누어주면, 표본 크기로 나누어주면 거기에 들어있는 표준 오차는 루트 n을 n으로 나누어주니까 루트 n으로 나뉘어져서 감소한다. 이게 제곱근 법칙이었죠. 늘 때도 루트 n으로 늘어나고 줄어들 때도 루트 n으로 줄어든다. 언제나 제곱근이 등장한다. 제곱근 법칙. 표본 비율은 표본 합의 특수한 경우죠. 애당초 확률 변수가 0, 1일 때. 따라서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처럼 표본 크기의 제곱근에 반비례해서 제곱근에 따라 줄어들겠습니다. 강조하면 수식어가 없는 표준 오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뭐의 표준 오차냐?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죠. 표본 합의 표준 오차,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 등 구체적인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죠. 관측지 하나의 표준 오차, 그것은 애당초 이름을 표준 편차라고 불렀으니까 뭐 관측지 하나의 이런 수식어는 필요 없죠. 그냥 표준 편차하면 그런 의미니까. 대신에 거기에 수식어를 안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준 편차의 의미를 착각을 하죠.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로 착각을 해요. 이 중에서도 2년만 지나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 나옵니다. 과거 경험상 그래요. 대학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이 가장 간단한 개념도 혼동해서 대답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예요.